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제 뱃속으로 한국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열흘 동안 유럽을 돌며 마신 이국의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느낌이었답니다. 손에 든 캐리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이 탓인가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무의식 속에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겠죠. 휴대폰을 켜자마자 카톡 알림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지인들의 안부 메시지였는데 유독 아들 지훈이한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버지, 연락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답니다. 35년 동안 검사로 살면서 익힌 직감 같은 게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라는 말 속에 숨겨진 무게감을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받더라고요.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 같았답니다. 방금 공항 나왔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죠. 아버지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지훈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금 말해라. 무슨 일인데?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답니다. 35년 경력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건 전화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 요양원.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슬쩍 쳐다보시더라고요. 열흘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요. 3등급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 시설에 지훈이 말이 점점 작아졌답니다. 열흘이요? 제가 유럽에 간 지 정확히 열흘이었어요.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 어머니는 멀쩡하셨어. 치매라니. 그게 열흘 만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선영이는 제가 떠나기 전날까지도 정상이었거든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유럽 일정 체크하고 챙겨야 할 약들 정리해주고 웃으면서 재밌게 다녀오세요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운전 중이시잖아요. 지훈이가 말을 흐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건 처음이었어요. 제 아내가, 제 인생의 반려자가 요양원에 있다니요. 집까지는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4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가 돌아갔답니다. 혹시 정말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 건가? 아니면 뭔가 사고라도 났나? 지훈이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검사 시절 익힌 의심의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선영이가 어머 왔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선영이가 늘 앉아서 뜨개질하던 소파도 쓸쓸해 보였답니다. 현관에 놓인 슬리퍼들만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답니다. 옆에는 며느리 다연이도 서 있었어요. 평소 밝던 다연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니, 웃음기가 없다기보다는 뭔가 굳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지훈아,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제가 다그쳐 물었을 때 지훈이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아버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앉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답니다. 지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떠나신 다음 날부터 어머니가 이상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을 기억 못 하시고
제가 그 말을 끊었어요. 잠깐, 내가 떠난 다음 날부터라고? 그 전날까지는 멀쩡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서요. 다연이가 끼어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너무 준비된 것 같은 차분함이었답니다. 검사 시절 위증자들한테서 자주 들었던 그런 톤이었죠. 그래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응급실 거쳐서 신경과 진료받았는데 치매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의심소견? 제가 반문했어요. 확진이 아니라 의심이었다는 거냐?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정밀 검사하고 치매 등급 판정도 받았어요. 결과가 3등급으로 나왔고요. 지훈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서 제게 건넸답니다. 여기 진단서랑 판정서 있어요. 서류를 펼쳐봤어요. 분명히 선영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3등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판정 날짜는 제가 파리에 있던 날이었어요. 주치의 소결란에는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현저히 감소, 전문시설 입소 권고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다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연락도 안 하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버지 여행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로 말씀드리면 바로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아오실 때까지 열흘밖에 안 남았고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답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중대한 일을 남편인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진행했다는 게요. 내 동의는 어떻게 받았냐?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이가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보호자 2인 동의로 가능하대요. 저랑 다현이가 서명했어요. 보호자 2인? 제가 되물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네, 배우자가 해외에 계시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면 직계 가족 2인 동의로 가능하다고. 다연이가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35년 경력이 속삭이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야. 어느 요양원이냐? 수원에 있는 실버타운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다연이가 장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지금 가자. 당장. 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해요. 지훈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럼 내일 가자. 내가 2시에 거기 있을 거다. 아버지, 피곤하시잖아요. 며칠 쉬시고. 쉬긴 무슨.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냐? 지훈이와 다연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35년 동안 수없이 봐온 공모자들의 눈빛이었거든요. 알았어요, 아버지. 내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답니다. 선영이가 없는 침대가 이렇게 넓고 차가울 줄 몰랐어요. 4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대학 때 만나서 결혼하고 어려운 시절도 함께 이겨내고 지훈이를 키우고 그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선영이는 늘 제 편이었어요. 검사일이 힘들 때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힘든 사건으로 잠 못 이룰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은퇴하고 나서는 같이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치매라니요. 그것도 열흘 만에 3등급까지 진행됐다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급성 치매라는 게 있긴 하죠. 하지만 선영이한테서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떠나기 전까지 기억력도 멀쩡했고 대화도 정상이었고 판단력도 흐트러짐이 없었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지훈이가 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죠.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진단서, 판정서, 입소동의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답니다. 입소동의서의 보호자 서명란을 자세히 봤어요. 지훈이 서명, 다연이 서명, 그리고 배우자 부재 시 직계 가족 2인 동의로 대체함이라는 문구. 그 문구 옆에 작은 글씨로 배우자 해외 체류 중 연락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연락 불가라니요? 제 휴대폰은 로밍도 되고 카톡도 왓츠앱도 다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판정서의 검사 항목들을 보니까 시간, 장소, 진압력, 기억력, 계산 능력, 판단력 항목에서 모두 불량 판정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평가자 소결란의 대상자가 검사 내내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오답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치매 환자는 의도적으로 오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못 맞추는 거지 일부러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소견은 평가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뜻 아닐까요? 새벽 6시,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면회 시간이 이시라고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죠. 지훈이한테는 문자만 남겼어요. 먼저 간다. 주소 보내라.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사기라면? 만약 누군가 선영이를 억지로 요양원에 넣은 거라면?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이성이 작동했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9시 반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4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로비로 들어가니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선영 씨 면회 왔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간호사가 시계를 쳐다봤어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인데요. 저는 남편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보호자분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등록된 보호자는 아드님과 며느님 뿐이에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를 보호자 명단에서 빼버린 거였죠. 제가 남편인데 보호자 명단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등록된 보호자는 아드님 윤지훈 씨와 며느님 최다연 씨뿐이에요. 입소 당시 제출된 서류에도 두 분만 기재되어 있고요. 35년 검사 생활이 제게 알려줬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요. 입소 서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요구했을 때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건 원장님 허락 없이는. 지금 당장 원장을 불러주십시오. 제 아내가 여기 계신데 남편인 제가 보호자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간호사가 내선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어요. 원장님께서 10시에 출근하신대요. 그때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10시요? 지금 9시 40분인데 20분을 기다리라고요? 제가 반문했지만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죠. 머릿속으로 계속 시나리오가 돌아갔어요.
왜 날 보호자 명단에서 뺐을까? 단순한 실수일 리 없어.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의도는 뭐지? 검사 시절 익힌 논리적 추론이 작동했답니다. 정확히 10시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이었어요. 간호사가 뭐라고 귀띔하자 그가 제게 다가왔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원장 배성민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박선영 씨의 남편 윤상호입니다. 아내를 만나러 왔는데 보호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분증을 다시 내밀었을 때 배 원장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황이었을까요? 아, 윤상호 검사님이시군요. 따라오시죠. 원장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답니다. 배 원장은 컴퓨터를 켜더니 파일을 열었어요. 박선영 어르신 맞습니다. 10일 전에 입소하셨고, 그가 화면을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배우자 동일한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유럽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입소했다고 하더군요. 제 동의 없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을 때 배 원장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을 펼쳐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배우자 윤상호 씨의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류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한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어요. 이건 위조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위조라니요? 배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서명이 제 필체인지. 제가 신분증을 꺼내서 서명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서류의 서명과 비교했죠. 35년 동안 수많은 문서를 다뤘던 저는 알 수 있었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배 원장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확실히 다르네요. 하지만 도장은 위조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사진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명입니다. 필압, 획순, 글자 크기, 모든 게 다르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배 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만약 정말 위조라면, 만약이 아닙니다. 확실히 위조예요.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고 아내 입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우선 박선영 어르신을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 원장이 일어섰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선영 어르신이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는 달라서요.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반적인 치매 환자분들은 증상이 일정하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죠. 근데 박선영 어르신은 혼자 계실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보호자분들 오시면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어요.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하다고요? 네, 간호사들이 다들 그렇게 말해요. 식사도 혼자 잘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잘하시고 근데 아드님이나 며느님 오시면 갑자기 반응이 없으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양쪽으로 개인실들이 보였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305호. 배 원장이 노크를 했어요. 박선영 어르신 손님 오셨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선영이를 봤답니다. 10일 만에 보는 아내였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선영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여보. 제가 다가가면서 불렀을 때 선영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빛을요. 그 눈 속에 담긴 메시지를요. 연기하고 있어.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 박선영 어르신, 남편분이 오셨어요. 배 원장이 말했을 때 선영이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아주 살짝 제 손을 쥐었답니다. 누가 봐도 모를 정도로 미묘한 악력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알아들었어. 조금만 참아. 원장님, 저희끼리 좀 있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배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시죠. 필요하시면 간호사실로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선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알아요, 여보. 다 알아요. 당신은 멀쩡해요. 제가 속삭였을 때 선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선영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냉철함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10일 동안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고 연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연이가 그랬어요. 치매 연기를 안 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다고.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판정 받을 때도 일부러 다 틀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협박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답니다. 며느리가 그 여자가 제 아내를 협박했다니요. 괜찮아요, 여보. 이제 제가 왔으니까 당신 여기서 꺼내줄게요. 제가 다짐했을 때 선영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다연이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서류도, 도장도, 증인도 제가 여기 있는 게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선영이 말이 맞았어요. 위조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지훈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선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것 같은데 다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결국 동의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영이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이제 제가 다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참아요. 며칠만 여기 계세요. 연기 계속하시고 아무한테도 정상이라는 걸 들키지 마세요. 왜요?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선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을 때 저는 설명했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다연이가 어떻게 이 일을 꾸몄는지, 누가 공모했는지, 목적이 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그래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연기만 잘해주세요. 그리고 다연이가 오면 대화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작은 거라도요. 네, 그럴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재빨리 떨어졌답니다. 선영이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을 챙겨주는 간호사를 보면서 저는 물었어요. 어떤 약인가요? 치매 약이요. 도네페질이랑 기억력 개선제요. 제가 약통을 보니 정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작용은 없나요? 없어요. 박선영 어르신 잘 드시고 계세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영이는 순순히 약을 먹었답니다. 연기가 정말 완벽했어요. 손을 떨리게 하면서
물을 조금 흘리면서 진짜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죠. 간호사가 나가고 저도 일어섰어요. 자주 올게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크게 말했답니다. 혹시 모를 도청을 대비해서요. 선영이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봤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흔들자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원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다연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꾸몄는지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법대로 처벌받게 만들 거야. 35년 검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범죄를 입증하는 절차,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 원장을 다시 만났어요. 원장님, 요청이 있습니다. 박선영의 입소 관련 서류 전부를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배우자시니까 가능하겠네요. 서류를 받아들고 요양원을 나왔어요. 두꺼운 봉투였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입소 신청서, 동의서, 진단서, 판정서, 비용 납부 확인서. 모든 서류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답니다. 위조의 흔적들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요양원 갔다 왔다. 제가 짧게 대답했을 때 지훈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 보러 가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다연이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얼핏 보기엔 며느리답게 보였지만 제 눈에는 달랐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움이 보였거든요.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차려드릴까요? 됐다. 밖에서 먹고 올게. 제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로 향했을 때 다연이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양원 서류다. 확인할 게 있어서. 제 대답에 다연이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웃음으로 감췄답니다. 아,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답니다. 35년의 경력이 발동했어요. 작은 모순, 이상한 점, 의심스러운 부분, 모든 걸 찾아낼 거였어요. 선영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요. 서재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서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익힌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했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서류끼리 묶고 이상한 점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입소 신청서였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로마에 있던 날이었답니다. 신청인은 윤지훈, 최다연 2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신청 사유란에는 급격한 인지기능 저하, 가족 돌봄 불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 돌봄 불가라니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요? 두 번째는 치매 진단서였어요. 신경과 전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심이라는 소견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진단서 발급 날짜가 응급실 방문 당일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치매 진단은 최소 몇 주에 걸쳐 정밀 검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진단서가 나왔다는 게 석연치 않았어요. 세 번째는 치매 등급 판정서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였답니다. 장윤아라는 판정관이 직접 방문해서 검사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판정 항목을 보니까 시간 진압력 불량, 장소 진압력 불량, 기억력 심각한 저하, 계산 능력 불가, 판단력 심각한 저하. 모든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판정관 소결란을 읽다가 제 손이 멈췄어요.
대상자가 검사 내내 비협조적이었으며 질문에 대해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을 받음. 그러나 DSM-5 기준상 치매 3등급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의도적으로 오답을? 이건 명백히 이상한 거예요. 네 번째, 배우자 동의서였어요. 제 이름 윤상호가 인쇄되어 있었고 서명란에 제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씨가 있었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서명 필체가 완전히 달랐답니다. 제 서명은 윤자의 첫 획을 길게 긋는 버릇이 있는데 이건 짧게 찍혀 있었어요. 상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랍에서 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퇴 발령장, 재산증여 계약서, 각종 동의서들. 제 진짜 서명들과 비교해 봤답니다. 확실했어요. 이건 위조였어요.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낸 거였죠. 그것도 꽤 정교하게요. 하지만 35년 동안 수많은 위조 문서를 봐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답니다. 휴대폰으로 위조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진짜 서명들도 여러 장 찍었죠. 이게 첫 번째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답니다. 상대는 치밀하게 준비했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상담 신청서였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청인은 최다연. 그리고 소유주 동일안에 또 제 위조 서명이 있었죠. 날짜를 보니 선영이가 요양원에 입소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답니다. 선영이를 요양원에 넣고 저는 해외에 있으니 연락이 안 되고 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사전 상담까지만 진행됐고 실제 대출은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서였겠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선영이를 강제로 요양원에 넣은 것도 제 서명을 위조한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분노를 사귀고 냉정해져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노트를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 위조된 배우자 동의서, 필체 불일치. 2. 의심스러운 치매 진단 단기간 진단, 판정관 소견의 모순. 3. 부동산 담보대출 시도, 명백한 금전적 동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했어요. 다연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위조 서명을 만들려면 제 서명 샘플이 필요했을 테고 치매 판정을 조작하려면 판정관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야 했답니다. 밤 10시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와 다연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는 서재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답니다. 다연이가 늘 쓰는 노트북이 소파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35년 검사 생활이 알려줬어요. 범죄자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증거를 소홀히 다룬다고요. 다연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모를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답니다.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바탕화면이 보였죠.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 레시피, 쇼핑 리스트, 평범한 파일들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요 백업이라는 폴더였어요. 클릭해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 여러 문서 파일이 있었답니다. 요양원 절차, 등급 판정 준비사항, 대출 서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죠.
요양원 입소 절차 1단계 치매 진단받기. 응급실 통해서 빠르게 진행 가능. 2단계 등급 판정받기. 판정관에게 미리 연락, 높은 등급 받도록 협조 요청. 3단계 입소 동의서 준비. 배우자 해외 체류 시 직계 가족 2인 동의로 가능. 4단계 입소 완료 후 부동산 담보대출 진행.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단계별로 구체적으로요. 이건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었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였어요.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었어요. 증거 사진이었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등급 판정 준비사항 판정관 장윤아, 연락처, 미리 전화해서 상황 설명. 환자가 비협조적일 거라고 미리 언급. 모든 질문에 오답 유도하도록 환자에게 지시. 판정 당일 사례금 50만 원 현금 준비. 사례금이요? 이건 명백한 뇌물이었답니다. 판정관에게 돈을 주고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했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대출 서류집 시세 5억, 담보한도 3억. 대출받은 후 즉시 별도 계좌로 이체. 시부모 명의 아파트는 나중에 별도 처리. 목표 대출금으로 강남 소형 오피스텔 구입. 독립생활 시작. 독립생활이요? 우리 재산으로 자기 집을 사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선영이를 억지로 요양원에 넣고 저를 속이고 모든 걸 빼앗아서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증거가 중요했으니까요. 이메일도 확인해 봤어요. 보낸 메일함을 열어보니 장윤아라는 사람에게 보낸 메일이 있었답니다. 판정권 부탁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날짜는 선영이가 판정받기 이틀 전이었어요. 답장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메일을 더 뒤지다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한 메일을 발견했답니다. 제목이 서명 샘플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지훈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제가 예전에 쓴 각종 서류들의 스캔 파일이 있었죠. 재산증여 계약서, 동의서, 각종 신청서,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들이었어요. 지훈이가 공모자였던 거예요. 단순히 다연히 압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거였답니다. 아버지의 서명을 복사해서 며느리에게 넘긴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답니다.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꽂았어요.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중요 백업 폴더 전체, 이메일 캡처본, 모든 것을요. 복사가 완료되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그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답니다. 복사가 끝나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닫아놨어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거예요. 문서 위조, 뇌물 공여, 사기 기도. 모든 게 명백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했어요. 판정관 장윤아의 증언이었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돈을 받고 등급을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녹취를 해야 했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판정관 장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연히 노트북에서 찾은 번호였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윤아 씨 맞으십니까? 저는 윤성호라고 합니다. 박선영 씨의 남편인데요. 등급 판정건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검사 출신이라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사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어요. 검사 출신이시라고요? 장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35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퇴했지만요.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 되십니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내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내일 2시에 만나시죠.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어요. 서도현. 제 후배이자 동료였던 검사였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현아, 나야. 윤상호.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만날 수 있겠니? 물론이죠, 선배님.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점심때 우리 단골집에서 보자. 혼자 와. 알겠습니다, 선배님. 점심때 서도연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선배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선영이가 요양원에 강제 입소된 것, 위조 서명, 다연이의 계획, 모든 것을요. 서도연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문서위조, 뇌물공여, 사기 미수까지 형사 처벌감입니다.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증거는 확보했는데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싶어. 증거 보여주세요. 제가 USB를 건넸어요. 서도연은 노트북을 꺼내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판정관 진술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네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 녹취할 생각이야. 좋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중도 준비하겠습니다. 서도연이 말했어요. 고맙다. 도현아. 선배님, 이건 제 일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 얘기하자.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드디어 터진 거였답니다. 잘못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운 아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죠. 이 아이가 엄마를 배신했으니까요. 아버지, 저 다현이한테 속았어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속았다고? 내가 내 서명 샘플을 다현이한테 넘긴 것도 속아서 한 거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답니다. 지훈이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검사로 35년을 산 게 헛된 세월이 아니야. 증거는 다 확보했어. 내 이메일, 다현이 노트북, 모든 거. 제가 말했을 때 지훈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설명해봐라. 왜 그랬는지. 지훈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다현이가 처음엔 그냥 서류 정리한다고 했어요. 집 관련 서류들을 스캔해서 보관해 두자고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서류들도 스캔했죠.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시작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다현이가 독립하고 싶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계속 사는 게 답답하다고,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도 그 말이 이해됐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계속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전세라도 얻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설득하면 된다고. 어차피 나중에 이 집도 제 거니까 미리 조금 활용하는 것뿐이라고요. 지훈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그럼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건 제가 핵심을 찌르자 지훈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진짜예요, 아버지. 다현이가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거짓말이었겠지. 네. 나중에 알았어요. 다현이가 일부러 어머니한테 그런 행동을 하라고 유도했다는 걸요. 약속 시간 바꿔놓고 어머니가 깜빡하셨다고 하고 어머니가 정리해놓은 물건을 치워놓고 기억 못하신다고 하고. 지훈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런데도 내가 동의한 거냐? 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데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어머니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판정도 3등급이 나왔고요. 다현이가 전문의 소견이라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전문 시설이 좋다고 해서. 넌 바보냐?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진 거였답니다. 내 어머니가 10년, 20년도 아니고 열흘 만에 치매 3등급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조금만 생각해봤어도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미안하다고 다냐? 내 어머니가 10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 억울하게 요양원에 갇혀서 치매 환자 연기를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지훈아,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다현이를 설득해서 자백을 받아내. 모든 걸 녹음해. 네? 지훈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왜 제가? 넌 공모자야.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줄일 수 있어. 자수감경이라는 게 있거든.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다현이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해. 내가 도와야 해. 하지만 다현이가 제 아내인데요. 그래, 내 아내지. 근데 내 어머니는 뭐냐?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은? 제 말에 지훈이가 입을 다물었답니다. 선택해라. 범죄자 아내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억울한 어머니 편에 설 거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고민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이건 지훈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지훈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다현이한테 물어봐.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녹음해. 휴대폰 녹음 기능 켜고. 그게 불법 아닌가요? 일방 녹음은 합법이야. 자기가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어. 증거로도 쓸 수 있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해볼게요. 그리고 지훈아, 네? 내가 이 일에서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솔직하게 말해. 서명 샘플 넘긴 것 외에 다른 건 없었어? 지훈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요양원 동의서에 제가 서명했어요. 다현이가 아버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해서. 그것뿐이냐? 네. 그게 다예요. 다른 건 정말 몰랐어요. 대출 얘기도 담보 얘기도 나중에 다현이 노트북 보다가 우연히 알았어요. 언제 알았는데? 아버지 오시기 이틀 전이요. 다현이가 노트북 켜놓고 샤워하러 갔는데 저도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때 파일들을 봤죠.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용당한 거였구나.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저도 처벌받을까? 다현이는 어떻게 될까?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빨리 진실을 알아내셔서 35년 검사 생활이 제게 알려줬어요. 지훈이는 약한 아이였답니다.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할 만한 배포도 용기도 없었어요. 다현이한테 이용당한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었어요. 지훈아, 이제 제대로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협조하는 것뿐이야. 네, 아버지. 오늘 밤 다현이랑 얘기해봐.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일 아침 녹음 파일 나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지훈이가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했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파일 보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니 40분짜리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어요. 지훈이와 다현이의 대화가 들렸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훈이 목소리였어요. 무슨 얘기? 다현이 목소리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일.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또 그 얘기야? 아버님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근데 다현아, 아버지가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 서류도 확인하시고. 그래도 괜찮아.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잖아. 위조 서명도 티 안 나게 했고 판정관한테도 돈 줘서 해결했고. 다현이가 태연하게 말했답니다. 자백이었어요. 판정관한테 돈을 줬다고? 그게 뇌물 아니야? 뇌물까지는 아니고 사례금이지. 50만 원 줬어. 덕분에 3등급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럼 어머니는 정말 치매가 아닌 거야?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멀쩡하시지. 근데 연기를 시킨 거야. 판정받을 때 일부러 다 틀리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라고. 안 그러면 아버님한테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겁줬어. 다현이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다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시아버님은 절대 안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집 사는 수밖에. 그래도 이건 범죄야, 다현아. 범죄는 무슨 나중에 다 갚으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우리 거잖아. 미리 쓰는 것뿐이야. 다현이 목소리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면 어떡해? 모를 거야. 증거가 없잖아. 서류는 완벽하고 판정관도 입 다물 거고. 판정관이 말하면? 말 안 해. 자기도 뇌물 받은 거니까 같이 처벌받아. 그러니까 걱정 마. 다현이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답니다. 제가 이미 판정관을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저는 파일을 백업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였답니다. 다현이의 자백, 뇌물공여 인정, 선영이 협박 인정.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서도영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조용한 카페였답니다. 장윤아가 먼저 와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제가 다가가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윤아 씨 맞으시죠? 네, 윤상호 검사님? 전직 검사입니다. 이쪽은 제 법률 대리인 서도현 변호사님이고요. 서도연이 명함을 건넸어요. 장윤아의 얼굴이 더 굳어졌답니다. 저희가 박선영 씨 치매 등급 판정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제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판정서 사본인데요.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소결란을 보면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이라고 적으셨더군요. 장윤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진짜 치매 환자는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못 맞추는 거지. 일부러
틀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런 소견을 적으셨나요? 그게 현장에서 그렇게 느껴서요. 느낌으로 판정하시나요? 전문가시잖아요. 서도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장윤아가 말을 더듬었답니다. 장윤아 씨,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한테도 유리합니다. 저희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요. 최다연 씨와 선생님의 이메일, 50만 원 사례금 내역, 모든 거. 장윤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제가 35년간 검사로 산 게 허실이 아닙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협조하고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공범으로 기소되고 싶으세요. 제 말에 장윤아가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장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다연 씨가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 서도연이 녹음기를 켜면서 말했어요. 녹음 동의하시죠? 네, 동의해요. 장윤아가 입을 열었답니다. 한 달 전쯤 최다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치매 판정권으로 상담하고 싶다고요. 처음엔 일반적인 상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다른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떤 제안?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 오고 돈도 급해서 장윤아가 울먹였어요. 5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판정날 일부러 까다롭게 질문하고 박선영 씨가 틀리게 유도했어요. 박선영 씨가 일부러 틀렸다는 걸 아셨죠? 네, 알았어요. 눈빛이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소결란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남기고 싶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니까. 장윤아가 고백했답니다. 그럼 박선영 씨는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제 소견으로는 정상이에요. 다만 평가 때 협조하지 않은 것뿐이죠. 왜 그걸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서도연이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최다연 씨가 만약 문제 삼으면 저도 같이 곤란해진다고 협박했거든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다연이의 치밀한 계획, 뇌물로 매수된 판정관, 연기를 강요당한 선영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답니다. 장윤아 씨, 이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서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증거가 다 모였네요. 선배님. 위조 서명, 뇌물 공여, 판정 조작, 협박. 다연 씨는 실형 면하기 힘들겠어요. 지훈이는 공모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자수하고 협조했으니 집행유예 가능할 겁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제가 말했어요. 요양원에 가자. 선영이를 데려올 시간이야. 근데 선배님, 법적으로는 아직 입소 상태잖아요. 일방적으로 퇴소시키면. 괜찮아. 원장한테 모든 증거 보여주고 협조 구할 거야. 내부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니까 그쪽도 문제가 되거든.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답니다. 이제 곧 끝나. 선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35년 검사 생활에서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저는 제 아내를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이번에도 증명할 거였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배성민 원장이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제가 전화로 긴급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윤 검사님, 서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문을 닫자마자 배 원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 안 하셔서 심각한 건가요? 심각합니다. 제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말했어요. 박선영 씨의 입소가 위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귀 기관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셨고요. 배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공범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도연이 노트북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먼저 이 문서들을 보시죠. 첫 번째로 위조된 동의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제 서명이라고 제출된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필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 진짜 서명 샘플들과 나란히 놓았답니다. 배 원장이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확실히 다르네요. 위조입니다. 며느리 최다연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럼 배우자 동의가 없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이 입소에 대해 전혀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배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직계가족 2인 동의로도 입소가 가능한데 그건 배우자가 정말 연락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저는 유럽에 있었지만 휴대폰도 작동했고 카톡도 왓츠앱도 다 됐습니다. 연락 불가 상태가 아니었어요. 서도연이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최다연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들입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 등급 판정 조작 방법, 부동산 담보대출 계획.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배 원장은 화면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녹음입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재생했어요. 다연이가 판정관한테 돈 줘서 해결했고 어머니는 멀쩡하신데 연기를 시킨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렸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배 원장이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이런, 저희 기관이 이용당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원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위조 서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판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를 승인했으니까요. 저희는 절차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완벽했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가 판정서를 펼쳤어요. 판정관 소견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오답을 선택하는 듯한 인상. 이건 명백한 이상 징후입니다. 이걸 보고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배 원장이 할 말을 잃었답니다. 저는 판정관을 믿었습니다. 전문가니까. 그 전문가가 매수됐습니다. 서도연이 장윤아의 진술서를 꺼냈어요. 장윤아 판정관에 잡힐 진술서입니다. 최다연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높은 등급이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술서를 읽던 배 원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리 기관의 신뢰도에 큰 타격입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소를 진행할 테니까요. 최다연은 사기, 문서 위조, 뇌물 공여로, 장윤아는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로, 그리고 제가 잠시 멈췄어요. 배 원장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봤답니다. 귀 기관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겁니다. 의심스러운 케이스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위조 서류를 간과했으니까요. 검사님, 배 원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답니다. 협조를 이끌어낼 순간이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박선영 씨를 즉시 퇴소시켜 주십시오. 위법한 입소였으니 당연한 조치입니다. 둘째, 입소 관련 모든 서류 원본과 내부 기록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셋째, 이 사건에 대해 진실되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원장님의 선의를 인정하겠습니다. 원장님도 피해자였다고 진술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서도연이 덧붙였어요. 배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박선영 씨를 만나러 가시죠. 퇴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 원장이 말했어요. 사실 박선영 어르신에 대해 직원들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입소자분들과 달리 혼자 계실 때는 정상이시라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후회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바로잡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305 문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곧 선영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선영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원장이 있어서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죠. 박선영 어르신, 남편분과 변호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함께 왔습니다. 배 원장이 선영이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 기관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입소가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선영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걸요. 서류에 위조가 있었고 판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즉시 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선영이가 살짝 몸을 움직였어요. 제가 다가가서 선영이 손을 잡았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모든 게 끝났어요. 선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일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였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선영이를 안았어요. 배 원장이 조용히 물러났죠.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저는 선영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다현이가 협박할 때 한 말 기억나요? 네. 다 기억해요. 녹음도 했어요. 선영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답니다. 이걸 어떻게? 입소하기 전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준비했어요. 다연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사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제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리했답니다. 그럼 다현이가 협박한 내용이 다 녹음돼 있다는 건가요? 네, 판정받을 때 일부러 틀리라고 한 것. 연기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협박한 것.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 다요. 이건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어요. 저는 서도연을 불렀답니다. 도현아, 이거 봐.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 서도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 체인입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니 다연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판정 받을 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시간 물어보면 모른다고, 장소 물어보면 틀리게 대답하고, 계산 문제도 다 틀리세요. 안 그러면 아버님이 유럽에서 사고 당하실 수도 있어요. 협박이 명백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이 집 담보로 3억 대출 받으면 우리 강남에 오피스텔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요양원에 계시면 되고 아버님은 혼자 지내시다가 나중에 어머니 옆방으로 모시면 되죠. 그럼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거예요.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소름이 돋았답니다. 저희 부부를 둘 다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던 거였어요. 여보,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제가 말했을 때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다연이가 한 짓을 다른 며느리들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죠. 선영이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10일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퇴소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배 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거든요. 서류에 서명하고 개인 물품을 챙기고 1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답니다. 선영이가 요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유의 공기예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선영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10일이 10년 같았어요. 매일 다연이가 올까봐 두려웠고,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여행을 안 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연이가 일부러 그 시기를 노린 거예요. 당신이 없을 때를 골라서요.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지훈아, 선영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 어머니가 다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선영이가 막았어요. 무릎 꿇지 마.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야.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선영이는 화가 나 있으면서도 엄마였답니다. 다연이는 안 보였어요. 다연이는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친정에 갔어요. 아버지가 증거 수집하시는 거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아요. 도망은 무슨. 어차피 경찰이 찾을 거야. 서도연이 전화를 받더니 말했어요. 선배님,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진술 받으러요. 좋아. 오늘 안에 고소장 접수까지 마무리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간 후 2명의 형사가 왔어요. 저는 형사들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답니다. 위조 서명 비교 자료, 다연이 노트북 파일, 지훈이와 다연이의 대화 녹음, 장윤아의 진술서, 그리고 선영이가 몰래 녹음한 파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최다연 씨, 소재 파악되는 대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협박, 뇌물공여, 여러 혐의가 있네요. 판정관 장윤아도 함께 조사해 주십시오. 이미 자백했지만 정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도연이 덧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훈 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형사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선영이가 말했어요.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뭐긴 다연이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지훈이는 반성하게 하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다예요? 선영이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뭐 더 있어요? 여보,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저희뿐일까요? 분명 더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검사 출신도 아니고 증거 수집 능력도 없으면 어떡하죠? 선영이 말에 생각이 깊어졌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검사 시절 봐왔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신고도 못하고 증거도 없어서 그냥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죠. 무슨 생각하세요? 서도연이 물었어요. 저녁 식사에 남아 있었거든요. 도현아, 우리가 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센터요? 노인권익보호센터.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야. 서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배님. 법률 자문은 제가 맡겠습니다. 나도 돕겠어요. 선영이가 말했어요. 피해자 상담은 제가 할게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그분들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날 밤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실버권익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노인 학대나 재산 편취 피해를 당한 분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거였어요. 법률 자문, 증거 수집 지원, 심리 상담까지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돈이 좀 들 텐데. 제가 말했을 때 선영이가 웃었어요.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다연이가 하려던 거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네. 다음 날 다연이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친정 어머니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답니다. 장윤아도 함께 조사를 받았고요. 며칠 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어요. 다연이는 구속 기소, 장윤아는 불구속 기소였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다연이는 끝까지 발뺌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다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다연이는 징역 3년, 장윤아는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지훈이는 공범이지만 자수하고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답니다. 그리고 다연이와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이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죠? 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일 시작하면 돼요. 실버권익 지킴이? 네. 다음 주부터 사무실 알아봅시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다른 분들을 돕는데 쓸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실버권익 지킴이를 연지 6개월, 저희는 2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어요. 선영이는 자신의 경험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했고, 지훈이는 자원봉사자로 속죄하며 진심으로 변했답니다. 1년 뒤 지훈이는 착한 초등교사와 재혼했고, 선영이는 새 며느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거야라며 손을 잡았어요. 2년 뒤 센터는 전국 3곳으로 확대됐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기념식에 오셨답니다. 진짜 정의는 법정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있더군요라는 제 기념사에 박수가 터졌어요. 출소한 다연이가 찾아와 사과했을 때 선영이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해라며 용서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전국 조직으로 성장한 센터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답니다. 저녁 노을 아래 벤치에 앉아 선영이 손을 잡고 생각했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구나. 여보, 사랑해요. 선영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나도 사랑해요. 40년을 함께했지만 이 말은 여전히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진짜 승리는 법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그게 저희가 배운 인생의 진리였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